예, 여러분, 제가 그 특검법 이후에 우리나라 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검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9월 24일까지 우리나라 그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 29개, 그 다음에 지갑 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등 해가지고 13개 업체가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주로 주목을 한 부분은 거래소입니다. 사실은 거래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 업체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이제 거래소에 집중을 했는데 그 실명 확인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거래소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 실명 확인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4개 업체만 실명 확인 계좌를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24일 전에 고팍스나 뭐 이런 곳에서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았다고 하는 보도를 냈다가 그게 이제 부산이 됐고, 또 어제도 코인빗이 모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떠서 기자들이 막 저에게도 이제 확인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실명 확인 계좌를 받는 것이 얼마나 이 업계에서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이제 업비트하고 코빈만 신고가 수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점도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특검법에 보면 실명 확인 계좌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ISMS 인증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임원이 금융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러면 바로 신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고 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금융 당국이 벌써부터 이 관치금융을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심사를 명목으로 해가지고 업체에게 과중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지금 이제 2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될 게 수탁 사업자입니다. 커스터디 사업인데 말 그대로 하면 코인을 보관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신청한 곳이 3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갑 사업자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 관리 사업자라고 해가지고 또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 회사 1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FATF에서 가상자산 디파이 업체도 가상자산 사업자일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디파이를 표방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여기 가상자산 사업자인데 특근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업체들은 그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이제 일각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기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 신고를 마친 이후에 연착륙이 되었다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신고 수리가 된 곳은 업비트와 이제 코빗 두 군데고, 그 다음에 코인마켓 거래소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25개 이제 거래소가 전환을 했는데, 그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이 전에는 1117억 원이 있었다가 이게 400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 코인마켓 거래소에 있던 돈들이 원화마켓 거래소로 이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비트는 이 신고 수리로 인해서 굉장히 큰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수가 약 370만 명 이렇게 그 느는 현상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업체들이 지금 수행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여러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도 업비트가 람다 256하고 그 트래블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 비썸 코인원 코빗이 또 연합을 해서 코드라고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특근법 시행 이후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진행이 되어서 많은 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신뢰가 향상이 될 거라고 이제 믿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제도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혁신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거래소 신고가 이제 진행된 다음에 제가 업체들의 거래 규모를 한번 이제 쭉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9월 5일쯤에 업비트의 하루 거래 규모가 한 10억 달러 이 정도 됐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뭐 20조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한 3.7조 이렇게 37억 달러 이런 수준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어저께도 한 14조쯤 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 10조쯤 이렇게 되는데, 신고를 한 이후에 거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이제 제가 업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제일 크게 이제 얘기하는 게 자전 거래가 줄었을 것이다. 이제 금융 당국의 감독이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전 거래가 줄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업체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보면 원화마켓도 있고 코인마켓도 있는데, 코인마켓의 고객들도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금융당국에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인마켓으로 들어와서 원화마켓 거래를 하다가 다시 코인마켓으로 돌아가서 코인을 빼게 되면 우리가 이 창구에서 보면
코인이 들어와서 코인이 나가는데 실제로 안에 있는 장벽을 넘어서 원화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이제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인 마켓만 거래하는 곳은 실명 확인 계좌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시점을 기화로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자 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 마켓에서 움직이는 거래소들은 지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빗이나 이런데 거래가 거의 그 98% 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빗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거래 금액이 거의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쥐닥도 그렇고요, 고팍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수수료로 회사를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거래소의 수수료가 약 그 0.2% 이렇게 되는데 이것으로는 버티기 힘들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코인빗의 하루 거래 규모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두 개만 빼고서는 거의 지금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코인 마켓만 돌리고 있는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한비코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 지갑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코인 마켓만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내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텐앤텐이라든지 이런 곳은 거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코인 마켓으로 많은 거래소를 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러면 코인 마켓에 올라가 있는 코인들은 거의 나홀로 상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거래가 안 되면 그 코인들은 거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들이 다시 그 원화 그 마켓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거기 올라가 있는 코인들이 죽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관심사가 있는데 하나는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 ISMS 인증을 받고 싶다 해서 ISMS 인증을 받으려고 키사에 신청서를 내면 키사에서는 당신네 업체가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 것을 가서 인증을 받아와라 이렇게 키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가상자산 사업자인 것을 어디 가서 증명받아와 이렇게 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좀 그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화두는 앞에서도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분산 금융이 정말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산 금융은 기존의 금융하고 비교를 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전통 금융은 그 리스크가 낮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전통 금융의 리스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이 파산할지도 모르고
또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항상 존재를 하는데 여기는 제도가 많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분산금융은 제도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정부가 야 니네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그 리스크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약이 되게 많은 게 일단 암호화폐나 이런 것은 정부나 언론이 위험하다고 홍보를 너무나 많이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마음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금융은 우리가 300년,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바로바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분산금융에서 가장 장점이 뭐냐? 그러면 정부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출을 해줄 건데 내가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거야 하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보면 되고 또 대출을 내가 기관에다가 내가 코인을 맡길 적에도 내가 맡기면 어떤 조건으로 내 자산이 운영이 될 것인지를 역시 스마트 컨트랙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투명합니다.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 분산금융에서는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신용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델리오에다가 내가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델리오에서 내가 코인을 빌리는데 신용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베에서 만든 그 플래시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플래시론은 제가 담보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신용가를 받는 것도 그냥 아베 유동성 풀에 있는 코인을 제가 꺼내오면 돼요. 내가 플래시론 스마트 컨트랙을 작성하고 그냥 꺼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산금융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용이 필요 없는 이런 금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플래시론 같은 것으로 대출을 받을 적에 기존 금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1억 원 빌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1억 원을 빌리려면 몇 달 걸리고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빌려서 갚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돈을 내가 빌렸을 때는 몇 년간 거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이제 분할해서 갚는 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대출 방법입니다. 그런데 플래시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유동성 풀에서 코인을 내가 그냥 꺼내다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가 나중에 갚으면 돼요. 근데 빌리는 시간과 갚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 몇 초입니다. 몇 초. 빌리는 것도 몇 초, 갚는 것도 몇 초, 빌려서 갚는 데까지 그냥 몇 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플래시론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빌려갔느냐? 제가 그 원고를 정리하느라고 어저께 보니까 55억 달러가 플래시론으로 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은 돈을 빌려간 사람은 얼마나 빌려갔느냐?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건 아니고 코인을 빌려가는 건데 가장 많이 빌려간 사람은 얼마나 빌려갔느냐? 그러면 1억 달러 넘는 코인을 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2020년 11월 14일인가 그날 하루에 약 3억 달러 이상의 그 코인이 이렇게 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분산금융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신박한 상품이 굉장히 많아서 전통 금융이 이런 것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은 앞에서도 우리 오정근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전통은행보다도 더 몸집을 불렸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전통은행이 이 분산금융하고 경쟁을 해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그 신상품이 거의 다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분산 금융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시론이라든지 이자 농사라든지 이런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지금 한국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산금융업체인데 말은 분산금융업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분산금융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게 여기는 다 운영 주체가 있고 어떤 곳은 뭐 스마트 컨트랙도 공개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런 금융 상품들이 있고요. 지금 커스터디 사업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 곳이 이제 3군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금융기관이 커스터디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 금융당국에서 팔을 비틀어 가지고 신고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뭐 그게 이제 루머이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런 그 수탁사업 분산금융에 이제 발을 디디고 싶은데 은행법에 의해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IT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쪽 분야에 들어왔습니다. 자, 커스터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금도 은행에서 그런 커스터디 사업 합니다. 뭐 금을 맡아서 보관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은 그래도 실물이라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암호화폐 커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단지 비밀키를 보관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무슨 수익이 나겠느냐? 은행은 이 암호자산을 수탁해서 그냥 그 맡긴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 영업하는 아주 소극적인 영업으로는 이 수탁 사업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 이걸 가지고 분산금융하는 다른 곳에 가서 이자 농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버넌스 투표를 해서 그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이런 비즈니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이렇게 법의 규제를 무서워하느냐? 지금은 법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빨리 몸집을 키워서 대마불사 상황을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 커스터디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SEC에서는 15만 불 이상의 자금은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여기 OCC에서도 이런 그 커스터디 암호자산에 대한 커스터디를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자산 사업 분야에서 해결이 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우리 가상자산 통계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다 코인마켓캡을 이용하거나 디파이 펄스, 뭐 아베와치 이런 데 이용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특근법 대응하면서 한국에서 누가 코인을 만들었는지 전수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쟁글에 정보가 있는데 쟁글에 있는 것은 표준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인력을 양성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그 분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은 전문가가 나오고 좋은 상품을 그 개발을 해서 한국이 디지털 그 월스트리트인데 우리가 다 힘을 합쳐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세기에 암스테르담이, 18세기에 런던이, 20세기에 뉴욕이 세계 경제 중심이 됐었는데 다 이 경제 중심은 아날로그 경제일 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이제 디지털 경제로 넘어가고 분산 금융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창현 의원이 K 콘텐츠 열풍을 타고 한국의 CBDC가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그게 왜 불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저런 이야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우리가 정진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